안녕하세요.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로 시작하는 풀스택 강의를 맡게 된 데브 게임 파트 코어 멤버 김서연입니다. 저번 달에는 플러터를 위한 다트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번부터는 개발 환경을 구축해보고 실제 플러터에 대한 위젯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구축하려면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플러터 SDK를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환경 변수를 등록하고 마지막으로는 앱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이 플러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누르시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을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쭉 내리시다 보면 Install the Flutter SDK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SDK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압축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해지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보통 프로그램 파일스에 이게 해지가 될 텐데 이런 파일은 높은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C 드라이브에 해제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치를 다 완료하신 분들은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윈도우랑 맥이랑 다르기 때문에 먼저 윈도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리자면 이 검색창에 환경 변수를 쳐주시고 시스템 환경 변수를 들어갔듯 줍니다. 그 다음에 구급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를 클릭하시고 패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SDK를 다운을 받았던 경로를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찾아보기를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만들기 해서 경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플러터 bin 폴더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다 환경 변수 설정까지 해주신 분들은 CMD에 들어가셔서 플러터 버전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돼요. 버전이 나오시는 분들은 플러터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맥 쓰시는 분들을 위한 환경 변수 설정인데요. 사실 제가 맥을 안 써서 이게 실습을 진행을 해볼 순 없지만 책이랑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본 결과 터미널 이름이 배시일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배시 프로필이 없을 시에는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하고 열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랑 똑같은 코드인데 이름이 다를 경우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기가 열리게 되면 이제 이 SDK 폴더의 빈 디렉토리 경로를 이와 같이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 코드만 작성을 하면 환경 변수 설정은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꼭 저장을 하고 닫아주시고 터미널에 플러터 버전을 입력해서 잘 설치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앱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이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 링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들어가셔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설치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다 하신 분들은 CMD 창에 들어가셔서 플러터 닥터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어떤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이 툴체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 이러한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More Actions를 클릭을 해주시고 SDK 매니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SDK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SDK 툴스를 클릭하셔서 이 안드로이드 SDK 커맨드 라인 툴스를 체크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CMD에 들어가셔서 플러터 닥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아마 이렇게 느낌표로 나오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플러터 닥터 안드로이드 라이센스를 입력을 해주시고 계속 Y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설치는 끝났고 혹시라도 설치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볼 텐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들어가셔서 New Flutter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네임 이름 바꾸시고 이제 플랫폼 선택을 하실 때 이게 다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저희는 안드로이드와 iOS만 쓸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화면을 보여줄 에뮬레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어요. 이 디바이스 매니저 들어가셔서 플러스 누르시고 Create Virtual Device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저희는 폰을 만들 거기 때문에 폰 들어가시고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클릭하셔서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다운로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Next 눌러주시면 이 가상 디바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Finish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이 아래에 있는 Running Devices 누르셔서 이렇게 실행 버튼 누르시면 아마 여기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아직 몇 줄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플러터 데모 홈 화면이 뜨시면 플러터가 잘 설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숫자가 올라가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구조와 앱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터 앱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폴더와 파일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방금 생성했던 플러터 앱을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아이디어는 개발 도구에 필요한 설정이 들어있는 폴더이고 안드로이드와 iOS는 안드로이드, iOS 네이티브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들이 들어있고 빌드는 빌드 시 생성되는 파일, 라이브러리는 다트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 테스트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작성할 코드는 이 다트 코드를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폴더만 우선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파일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점은 이 세 개의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임의로 수정을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것들은 패키지 매니저가 이용하는 파일이거나 이제 개발 도구에 필요한 설정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아까 새로 만들면서 샘플 앱이 표시가 됐는데, 이 샘플 앱을 보면서 앱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크게 보면 이렇게 5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 3덩어리는 거의 수정을 하지 않고 이 아래쪽 2덩어리에서 수정을 많이 합니다. 이 마이 홈페이지라는 부분이 샘플 앱의 화면을 나타내는 코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코드를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위젯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클래스를 만들면 내부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클래스는 값이 변할 수 있지만, 이 스테이트레스 위젯 클래스는 한 번 만든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불변한 클래스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stateful widget 클래스는 런타임 중에 모양과 작동을 변경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사용자 상호작용이나 데이터 변경과 같이 외부 요인에 따라 위젯의 UI를 변경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그냥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바뀐다거나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때 이 위젯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젯이 처음 생성되면 이 create state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서 state라는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state 객체는 위젯과 연결되어 있으며 위젯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충 알아봤는데 한번 파일을 보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보자면 아까 5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import 부분은 material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는 건데 이 material이 아래 UI 디자인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 부분은 앱의 시작점인데 여기서는 이 runApp이라는 함수에 myApp이라는 인스턴스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stateless 위젯은 먼저 myApp이 stateless 위젯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의 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aterial 앱이라는 것을 반환을 했는데 이거를 처음 보면 약간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을 해보자면 그냥 마이 앱이라는 게 이 메터리얼 앱이라는 형태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터리얼 앱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짜게 될 모든 하위 페이지나 이 구성 요소를 최상단에서 담는 그릇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봉지에 장난감, 공책, 시계 등등을 다 담아두고 봉지 앞면에 내 물건이라고 적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인수들은 타이틀, 스팀, 홈 이렇게 있는데 이 타이틀은 아까 내 물건과 같은 이 앱 전체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테마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라색으로 테마가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은 이제 작성하는 위젯이 실제 이 앱이 표시하는 위젯이 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타이틀이 이 앱에 표시되는 타이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홈 화면을 보면 마이 홈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마이 홈페이지라는 이 클래스를 이 홈으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첫 페이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면 stateful widget인데 우선 마이 홈페이지가 stateful widget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이틀이라는 것은 어떤 타이틀이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타이틀이 전달받아서 마이 홈페이지 클래스에게도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dis.title은 클래스 외부에서 전달받은 값을 현재 클래스 dis 속성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젯 사이의 데이터 전달은 이러한 생성자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안 되는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state 클래스입니다. state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 지금 this가 아니라 widget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보통 상태 클래스에서는 stateful widget 클래스에 접근을 하려면 widget을 사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제 state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정수형 이 카운터를 0으로 초기화를 했고 이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 setState라는 메서드도 중요한데 이 메서드는 지금 입력 인수가 없고 반환값이 없는 익명 함수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지금 그냥 카운터를 1만큼 증가시킨다라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setState라는 메서드가 익명 함수를 실행을 한 후에 화면을 다시 그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마이 홈페이지 클래스는 stateful widget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상태를 지금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상태는 state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정의를 받았고 여기서 변경 가능한 상태는 이 카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 있는 이 코드들은 전부 다 그냥 화면을 그리는 메서드입니다. 이 스캐폴드라는 것은 매터리얼 디자인 앱을 만들 때 뼈대가 되는 위젯인데 만약 이거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상단 앱바도 없고 머티리얼 디자인이 적용 안 된 화면이 그려지므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스캐폴드는 앱바랑 바디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앱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보라색 상단 앱바를 뜻합니다. 여기서 타이틀은 아까 말했듯이 위젯 위에 있는 이 타이틀임을 알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으시면 그냥 여기서 바꿔도 이게 생성자 때문에 이 위젯에도 적용이 돼서 자동으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을 보면 바디는 이 앱에 있는 전체 이 아래 화면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텍스트로 이 글을 넣었고
그리고 카운터 변수를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이유는 현재 텍스트는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는데 카운터가 위에서 상수로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 이 달러 표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랑 콜룸이랑 이런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랑 칠드런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음에 있는 기본 위젯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인데 이거는 이제 onPressed가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고요. 이 툴팁이라는 것은 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나오는 글씨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콘을 그냥 뜻하고 이렇게 대충 코드를 한번 그냥 가볍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먼저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정적인 페이지를 만들 때 쓰고 여기서 이 타이틀은 앱 이름을 설정하는 타이틀이니까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홈에 있는 게 홈 화면으로 표시될 위젯을 지정하는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stateful 위젯은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이거를 정의를 할 때는 자동으로 state라는 객체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클래스는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 아래에서는 화면에 UI를 그리는 메서드를 정의를 합니다. 화면에 UI를 그릴 때는 스캐폴드라는 걸 쓰는데 스캐폴드에서 앱바는 상단에 있는 앱바를 뜻하고 바디는 이 아래 나타나는 내용들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은 아래 하단에 있는 버튼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아직은 좀 헷갈리거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실습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스테이트레스 위젯 실습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와 그림과 같이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 내용도 출력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상단에 있는 타이틀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면 먼저 이 홈 화면에 표시될 이 제목을 바꿔줍니다. 헬로 월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까 스캐폴드에서 바디에서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좀 내려오면 여기 바디 부분에서 여기를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코드를 UI를 만들 때는 전부 다 이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를 수정을 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고 이제 stateful 위젯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 헬로우가 월드로 바뀌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면 먼저 여기 샘플 앱에서는 카운터를 지정을 해줬는데 저희는 문자열 텍스트이기 때문에 바 텍스트는 hello라고 초기값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increment 카운터가
여기 아래에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메서드인데 저희는 예제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지정하진 않고 아래에서 setState를 이용해서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워주고 아래로 내려와서 헬로우가 워드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body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body 텍스트는 텍스트를 넣어주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setState를 이용해서 이 텍스트가 워드로 변경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주면 버튼을 눌렀을 때 워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로 워드라는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텍스트의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을 폰트 사이즈로 글씨 크기를 한 40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제 글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씨 굵기도 설정할 수 있고 색깔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젯들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젯에 대한 실습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위젯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배치에 쓰는 기본 위젯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아무것도 없는 위젯으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군데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로와 세로 길이,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 색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차일드 프로퍼티로 또 다른 위젯을 자식으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컬럼인데 이것은 수직 방향으로 위젯들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레이아웃은 대부분 컬럼과 로우를 조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이 위젯은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위젯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콜룸 다음에 children을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우인데 이 로우는 콜룸과 반대로 수평 방향으로 위젯들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이런 콜룸과 로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인 엑시스와 크로스 엑시스와 관련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메인 엑시스는 위젯의 기본 방향을 나타내는데 로우의 기본 방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로우는 오른쪽, 콜룸은 아래쪽이 메인 엑시스가 됩니다. 크로스 엑시스는 기본 방향의 반대 방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로우는 아래쪽, 콜럼은 오른쪽이 크로스 엑시스가 됩니다. 이러한 각 프로퍼티에 저장할 수 있는 상수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남은 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싶으면 메인 엑시스 size.max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 포함된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차지하고 싶다. 그러시면 메인 엑시스 size.min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럼과 로우에는 정렬이 있는데 이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와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에 정의된 상수는 이와 같습니다. 그냥 이 표를 보시고 나중에 정렬을 하고 싶은 상수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스택인데 스택은 말 그대로 나열한 여러 위젯을 순서대로 겹치게 합니다. 이러한 위젯은 주로 사진 위에 글자를 표현하거나 화면 위에 로딩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테이너에는 컬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 그리고 패딩, 안쪽 여백, 그리고 말진, 바깥쪽 여백.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빨간색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 개 나열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복사해서 콜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콜럼을 만들 때는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칠드런을 사용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컨테이너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총 3개를 만들어줍니다. 색깔은 다 다르게 블루와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컨테이너가 3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수평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로우로만 바꿔주시면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정렬에 대해서 봤었는데 그것도 적용을 시켜보자면 우선 먼저 사이즈 먼저 사이즈는 맥스로 해보고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면서 맥스를 이용해서 최대의 공간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럼을 사용하여 위젯들을 나열하다 보면 화면 크기를 넘어서서 스크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감싸서 스크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자식을 포함하는 위젯입니다. 하나의 자식 위젯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콜럼을 사용하여 상하 스크롤을 구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콜럼 대신에 리스트 바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콜럼은 기본적으로 표시할 위젯의 크기만큼 가로 길이를 가지는 반면 이 리스트 바디는 이 화면 전체가 스크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코드를 보면 0부터 99까지의 값을 갖는 리스트를 생성하였고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를 통해서 스크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뷰와 리스트 타일입니다. 리스트 뷰도 리스트를 표시하는 위젯입니다. 앞에와 동일한 효과를 내긴 하지만 조금 더 이 위젯이 리스트 표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뷰에 표시할 각 항목의 레이아웃은 직접 정의해도 되긴 하지만 이 리스트 아이템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리스트 타일 위젯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표준적인 리스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먼저 코드를 살펴보면 리스트 뷰 안에 스크롤 디렉션을 넣어서 수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 위젯이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칠드런을 넣어줬고 리스트 타일 안에는 리딩, 타이틀, 트레일링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그냥 순서대로 왼쪽, 가운데, 끝입니다. 리딩은 왼쪽이기 때문에 이 홈이라는 아이콘을 넣어줬고 타이틀은 가운데여서 텍스트 그리고 트레일링은 끝쪽이라 이 화살표를 넣어주었습니다. 이 온탭은
리스트 항목을 탭했을 때 실행해야 하는 동작을 정의한 함수입니다. 이와 같이 아래도 똑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실행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또 실습을 다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 코드를 하나하나 다 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PPT로만 코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제가 이 코드는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드 뷰입니다. 이 그리드 뷰는 열수를 지정하여 그리드 형태로 표시하는 위젯인데요. 그리드 뷰 카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리드를 작성하게 해줍니다. 먼저 크로스 엑시스 카운트 프로퍼티에 열수를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children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위젯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뷰인데 이 페이지 뷰는 여러 페이지를 좌우로 슬라이드하여 넘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꽉 차 있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이 다음 위젯으로 넘어가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게 탭과 연동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좌우로 슬라이드가 가능한지 사용자가 모를 수 있어서 이 페이지 뷰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4개의 위젯들을 조합하여 앞에서 만들었던 페이지 뷰와 유사하지만 페이지와 탭이 연동되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시면 먼저 이 앱바 부분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앱바에서 탭바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 탭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 두 번째 메뉴 2,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과 텍스트 메뉴 3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바디로는 탭바 뷰를 통해서 색깔, 이 컨테이너 색깔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을 눌렀을 때는 노란색 컨테이너 화면이 나오고 두 번째 메뉴 2를 눌렀을 때는 오렌지 주황 색깔 컨테이너가 나오고 세 번째 메뉴 3을 눌렀을 때는 이 빨간 색깔 화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텀 내비게이션 바인데 이것은 하단에 있는 2개에서 5개의 탭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화면을 전환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보통 스캐폴드 프로퍼티 중에서 바텀 내비게이션 바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아이템스 프로퍼티의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 위젯들을 나열합니다. 이 다음 예제는 바디 프로퍼티를 사용하지 않는 스캐폴드 전체 코드입니다. 그냥 여기서 스캐폴드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을 해서 이걸 정의해줬고 첫 번째는 홈이기 때문에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으로 홈을 넣었고 얘를 총 3개를 만들어서 위젯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치 정렬 크기를 위한 위젯인데 아까 앞에서 콜룸이랑 로우 할 때 잠깐 봤었지만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센터는 중앙으로 정렬시키는 위젯입니다. 보통 화면을 가운데로 정렬을 시킬 때는 앞에 꼭 센터를 써준 다음에 가로를 열고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패딩인데 이 패딩은
안쪽 여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 값은 이 엣지 인셋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여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런 함수가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울 함수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방향이 모두 같은 값으로 지정이 되고 올리를 쓸 경우에는 원하는 방향에만 값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레프트 왼쪽 값 넣고 탑 값 넣고 라이트 값 이렇게 넣고 원하는 방향에만 값을 넣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om ltrb 함수는 네 방향의 값을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에 값만 넣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얼라인인데 이 얼라인은 자식 위젯의 정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위젯을 정렬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나중에 쓰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찾아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xpanded인데 이것은 자식 위젯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확장시켜주는 위젯입니다. 여러 위젯에 동시에 적용을 하면 이 플렉스 프로퍼티에 정수값을 지정하여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거의 기본값은 1입니다. 만약에 이 위젯별로 2대 1대 1로 수직으로 배치를 하고 싶으면 이 플렉스에 2를 넣고 나머지는 안 넣으면 됩니다. 다음은 사이즈드 박스인데 보통 위젯 중에는 크기에 관련된 프로퍼티가 없는 게 많은데 그러한 위젯을 특정 크기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사용을 할 때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컨테이너를 이용을 할 때 그때는 컨테이너 안에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컨테이너는 크기 지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위젯들은 크기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드 박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다음은 버튼 계열 위젯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티드 버튼은 입체감을 가지는 일반적인 버튼 위젯입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버튼을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아까 정렬인 센터를 사용을 해주었고 그 다음 onPressed는 이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릭미를 눌렀을 때 버튼 프레스드가 나오게 코드를 넣었고 그리고 버튼 안에는 텍스트 클릭미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제 버튼에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개인데 앞에는 입체감을 가지는 버튼이었더라면 이거는 평평한 버튼입니다. 평평한 버튼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버튼을 이용하면 되고 아래 코드는 앞에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콘을 표시하는 버튼입니다. 이것도 앞에와 동일하지만 좀 다른 거는 아이콘의 크기나 색도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위젯과 다르게 자식 위젯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일드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대신 아이콘 프로퍼티에 작성하고 크기는 아이콘 사이즈 프로퍼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각자 넣은 아이콘에 대한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체감이 있는 둥근 버튼 위젯입니다. 이게 원래는 둥근 버튼이어야 되는데 이게 최근 디자인 시스템으로 인해 약간 둥근 사각형 버튼이 만들어졌죠. 만약 이거를 둥근 버튼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쉐이프를 하고 서클 볼더를 추가를 하면 둥근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화면 표시용 위젯인데 버튼과 더불어 화면 구성 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위젯인 텍스트, 이미지, 아이콘,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표시하는 위젯입니다. 텍스트 위젯은 아까도 잠깐 실습을 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우선 텍스트를 중앙에 놓기 위해서 바디에 센터를 넣어서 중앙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젯이 하나이기 때문에 차일드를 써줬고 글자를 표시해야 돼서 텍스트 위젯을 넣었습니다. 텍스트 위젯도 스타일이랑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컬러, 폰트 스타일, 레터 스페이싱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표시하는 위젯입니다. 플러터에서는 네트워크에 있는 이미지를 간단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메서드에 이미지 파일의 URL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플러터 사진이 앱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은 프로그레스인데 이 프로그레스는 로딩 중이거나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사용자에게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위젯입니다. 보통 두 종류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레스를 사용을 할 때는 다른 화면 위에 겹쳐서 표시하므로 스택 위젯을 겹쳐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는 둥근 형태의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때도 그냥 Circular Progress Indicator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 형태의 프로그레스 바인데 이것도 그냥 Linear Progress Indicator만 사용을 해주면 위젯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위젯은 입력용 위젯입니다. 먼저 텍스트 필드는 글자를 입력받는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input decoration 클래스와 함께 사용하면 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힌트 메시지나 외곽선 등의 꾸민 효과를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위젯은 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젯 같아서 실습을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바디에다가 이 텍스트 필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운데로 맞추고 싶어서 센터를 놓고 차일드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선 같은 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문자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밑줄만 표현하는 매우 기본적인 형태이고 힌트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 텍스트 필드 안에다가 데코레이션을 넣어서 인풋 데코레이션이랑 하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입력하세요라는 힌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외곽선까지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input decoration 클래스에 있는 border 프로퍼티에 아웃라인
input 폴더 클래스 인스턴스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폴더를 들어가서 아웃라인 인풋 폴더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외곽선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선과 힌트를 표현하는 멀티리얼 디자인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크박스와 스위치 위젯입니다. 주로 이 위젯은 설정 화면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체크박스와 스위치는 모양만 다를 뿐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번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위젯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sChecked는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크박스와 스위치 둘 다 초기 상태가 꺼진 상태로 표시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상태를 나타낼 불리언 타입의 변수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부분을 보면 센터를 통해 중심에 체크박스와 스위치를 넣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체크박스와 스위치를 이 콜럼 안에 넣어서 하나의 열로 만들었습니다. 그 체크박스 안에를 보면 먼저 스위치 상태를 상태 변수로 설정을 하였고 이 onChange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밸류는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며 이를 isChecked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setState 메서드를 통해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UI를 갱신합니다.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코드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밸류를 처리할 때 이 널 연산자를 사용을 해줬는데 이 이유가 밸류는 불타입이기 때문에 널의 가능성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연산자를 통해서 밸류가 널일 경우에는 false를 대신 할당해 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눌렀는데도 이게 두 위젯은 같은 isChecked라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어서 하나를 변경해도 나머지가 동기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위젯은 드랍다운 버튼인데 이것은 여러 아이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콤보 박스 형태의 위젯입니다. 이것 또한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selected value라는 선택된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드롭다운 리스트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똑같이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드롭다운 버튼 위젯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먼저 value selected value는 현재 선택된 값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힌트의 옵션을 선택하세요 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롭다운의 옵션 메뉴를 만듭니다. 먼저 이 밸류 리스트 여기 옵션 1, 2, 3이 들어있는 리스트들 중 값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 드롭다운 메뉴 아이템으로 변환을 합니다. 드롭다운 메뉴 아이템은 드롭다운 선택 가능한 항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옵션을 선택을 했으면 이 onChanged에서 콜백 함수를 출력을 하는데 먼저 선택한 값이 이 new value에 들어오고 이 setState를 호출해서 selected value를 업데이트합니다. setState가 호출이 되면 화면이 다시 빌드되고 드롭다운 버튼에 새로 선택한 값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세요가 뜨게 되고 만약에 옵션 1을 선택하거나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할 때마다 이 setState 메서드를 통해서 계속 UI가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원래 제 목표가 4개월 동안 플러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요 위젯들로만 간단히 다룬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비게이션 구현과 파이어베이스 기능 학습을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 달에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디스코드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달부터 원래 GitHub에 코드를 올릴 생각이었는데 이 위젯별로 파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GitHub에 못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샘플 앱에 주석을 달아둔 코드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에 블로그랑 학습 자료도 같이 공유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